화천 대유, 유교 경전인 주역의 64개 가운데 하나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는 뜻이죠.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이 자산관리회사는 성남시 대장동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 약 6천 세대를 짓는 사업에 참여해 수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출신 사장에 그가 친한 형님이라고 표현한 내노라는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등장하고 사업 초기 비용은 SK 오너 일가로부터 흘러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이 회사에서 6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후에 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고 이 지사와 여당은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합작 품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창끝을 돌렸습니다. 이 두 분과의 토론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고 대선에 끼칠 영향도 다양한 각도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천재 정몽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두 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뉴스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주의 금주 컷, 먼저 이현주 전 의원의 컷입니다. 네, 아니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이렇게 노리는 또 일확천금을 필요로 하는 어떤 세태가 잘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마침 뭐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이런 세태하고도 맞물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웬만큼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작은 돈 버는 거는 돈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게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드라마 뭐 끝까지는 안 봤지만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네.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고요. 예, 봉도사님 보셨어요? 저는 똑같은 관점에서 성이 곽씨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후회스럽다. 꽉 좀 눌려서 산재에 당했으면 50억을 받았을 텐데 예. 그 기사가 웃픈 거죠 그게. 그리고 그 아들은 조기축구에서 아주 열심히 뛰는 주전 선수였었고 예. 아니 조기축구 하시니까 혹시 축구장에서 만난 적은 없으세요? 그쪽은 산재를 당했으니까 예. 정상적인 선수들하고는 안 뛰었겠죠. 무슨 산재래요? 귀가 뭐 좀 다쳤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지금 산재 때문에 산재 보험이 항상 그 논쟁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네. 소송이 걸리고 그러는데 1964년 그 산재법이 생긴 이후에 50억 수령은 최초랍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신청도 안 했을 신청 안 했다 그랬죠. 아니,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이른바 이 대장동 게이트 짧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토건 카르텔과 법조 건달 카르텔의 협잡이다. 경기도 토건 카르텔은 이제 성남 도공 출신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를 비롯해서 보니까 경기도 여기저기에다가 요런 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배를 봐주기 위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시는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노라 하시는 아주 거물급 법조 한량들께서 네.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뭐 따로 있고, 네, 열심히 또 땀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세상에 돈 벌기는 또 쉽구나. 네. 경기도 토건 세력과 법조인들의 어떤 카르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봉도사님께서는 어떻게 법조 정리하셨습니까? 건달이라고 말씀해 법조 주시죠. 건달들의 카르텔. 네. 국민의힘과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순간 빠져나오질 못할 늪에 빠졌다. 그때 당시에 민간으로 전체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온갖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51% 공공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5,500억을 시민들에게 돌렸던 이재명 후보를 배후에 두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놨다. 국힘과 가까운 특히 보수 성향의 법조 원로들의 그런 그 관여된 게 속속 나오면서 법조계가 상당히 부패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천억 원의 이익에 그 정치권과 뭐 법조계, 뭐 연예계의 고리까지 드러나는 이번 사건인데 이 전체 판을 만든 설계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지사 본인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이재명 패밀리 4인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진상 씨가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공의 기획본부장, 이분이 이제 사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시면 예, 실질적 모든 실무적인 것을 결정을 하셨죠. 세 번째 분이 누구냐 하면 정민용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정민용 변호사는 이제 실제 이제 그 성남도공의 투자사업 팀장입니다.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또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관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분은 또 그 화천대유에 이제 보면 이제 천화동인 그 4호에 보면 남욱 변호사라고 상당히 네네. 토건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이 남욱 변호사가 소개를 해서 또 성남도공의 투자사업 팀장으로 들어가신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남욱 변호사가 소개를 했다고 해서 성남도공의 팀장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결국 성남도공하고 남욱 변호사하고는 상당히 끈끈한 관계에 있었던 게 그 아니냐. 심사위원도 맡았고요. 이분이. 네네. 예. 그리고 또 김문기라고 개발사업처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성남도공의 개발사업처장인데 이분도 심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화천대유 쪽 인사보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쪽 인물들이 전체를 판을 좀 설계했다라고 보시는 왜냐하면 시각이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화천대유의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기 전에 그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로비를 막 했었죠. 이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이제 민간 합동이 결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개발이 되기 시작을 받았다. 합니다. 예. 탄력을 받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누가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누가 주고 누가 종이다라기보다는 저는 둘이서 합작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체포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팩트와 가정이 섞여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다 이랬을 것이다, 이러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문만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시기가 앞뒤가 막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그 2005년도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부동산이 막 오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개발이 시작이 돼갖고 문제가 되니까 LH공사가 끼어들어요. 네. 그 LH공사가 끼어드니까 이게 막 민간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떡에다가 너희들이 밥숟가락을 갖다 들이대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들어오면서 LH공사를 배제합니다. 빠져라. 이건 민간이 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민간 개발이거든요. LH공사 사장이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해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근데 왜 이걸 같이 하냐 이거죠. 그래놓고는 기다려보세요. 네.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좀 기다리고 나면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LH공사가 빠지는데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역할을 해요. 적극적으로 역할해서 빠지고, 그때 이제 이재명 시장이 2010년 6월에 시장에 당선이 되죠.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고 LH공사도 손을 띈 이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봤더니 이게 엄청난 건설, 아까 그 토건 세력 얘기했잖아요. 토건 세력들이 엄청난 성공을 한다면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 같은데 불로소득은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그때 당시엔 또 어떤 상황이었었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안 좋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공영 개발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그다음에 공영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대규모 그 개발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51%로 해갖고 아까 얘기했던 유동규 씨가 자신들은 이게 성공 가능성 혹은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51% 수익을 50% 플러스 한 주. 예, 50 플러스 한 주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래갖고 이제 5천억을 설정을 해놓고 이게 부동산가가 폭등을 하니까 약 한 900억 정도 되는 기부 채납까지 그렇게 받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내가 설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천대유의 자금 관계를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 공공 수익으로 50% 5천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최초로 그걸 설계했다는 얘기죠. 그걸 설계했다는 거죠. 예, 민관과 민과 관이 함께하는 공공 민간 융합 사업을 처음 설계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민간이 가져갔으면 기껏 해봐야 부가세나 소득세나 이 정도밖에 법인세밖에 가져오지 못할 것을 약 6천억 가까이를 가져와서 성공한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손을 대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보면 이제 강제 처분, 그러니까 강제 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권력의 뒷받침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공공개발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굉장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공개발의 혜택은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져야 되는 네네.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주민들이 거기서 쫓겨나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해주고 거기에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싸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다시 정착하는 사람들이 인프라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데 도움을 줘서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공범의 역할을 한 건데 그건 잘했냐 하면 공익 환수를 일부라도 했으니까 이건 잘한 거다. 저는 그것도 약간은 궤변이다. 그 당시에는 뭐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변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굉장한 어떤 개발 이익을 특정 몇 명이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분명히 성남도공이 거기에서 협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공이 돈을 갖고 가는 게 그게 무슨 공익환수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예. 어떤 이익을 갖고 간지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이 사업 자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궤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민과 관이 합동 개발하면요. 관의 역할은 민이 개발을 해서 이 개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융 비용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의 시기를 가급적 좀 단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공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협조해주면서 개발의 효율성,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뭐를 가져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의 50%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도공이 협잡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위원주 의원님 위험할 것 같아. 이거 명예훼손으로 자칫 잘못하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도시공사가 아니죠. 돈을 버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선한 일이고 민간이 버는 아니, 것은 그건 이현주 잘못된 의원 일이다. 개인 생각이고 그것은 협잡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이 도시공사가 아니 돈 그건 벌어가는 이현주 의원 개인 것도 생각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많이 벌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많이 그럼 벌어갑니까? 민간은 불필요하게 왜 도시공사가. 그렇게 많이 벌어갑니까? 아니 그 그게 사업이 문제제기인데. 안 되면 놔둬야죠. 사업이 안 돼. 왜 일부러 거기에 도시공사 끼어들어서 공권력을 동원해 줍니까? 사업이 왜 안 됩니까 그게? 공권력을- 민간이 하게 되면 민간이 그때 공권력을 잠깐만요. 동원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0 탄력을 받는 보세요. 겁니다. 2010 그때 잘못이 제기 됐는데 왜 그때 잘못했던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민간 합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그럼 배제를 그게 했었어야죠. 자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그 천화동인 주주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니 그때 알 수 들어올 때요. 있죠. 당연히 심사를 할 때. 그때 당시 왜 알았어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어떻게 모르죠 그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정민영 변호사까지 성남도공의 투자사업팀장으로 추천해서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를 자꾸만 헷갈리시는데 그때 성남도공에 투자하고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 소유주 등등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을 때예요. 그 시점이.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심사하면서 그거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덜렁했다? 저는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주 구성의 1%는 이제 화천대유였고 6%는 이제 SK 신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신탁의 주주 구성 자체는 이제 알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이 위원님께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아니 그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했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거를 저희가 이제 화천대유의 그 이 판을 만든 설계자가 누구냐를 일단 좀 따져봤고 다음에 좀 넘어갈 것은 이것이 과연 이 야권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와의 정 밀접한 관련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힘에서 제기하는 걸 보면 화천대유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를 리 없다라고 하고 뭐 몸통이다 하는 거 얘기하는 몸통이다고 거죠? 하면서 예.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우격 다짐으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 전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예. 거예요. 근데 음모론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팩트 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퍼즐을 채워 넣는 거지. 팩트는 하나밖에 없고 9개 퍼즐을 채워 넣는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허술하게 짝이 없어. 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지사가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공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적절하죠. 그런데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났고 네. 지금 얘기가 번져가는 것을 보면 위례 신도시라든가 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사하게 똑같은 사람들이 연루돼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후광 내지는 이재명 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동안 경기도에서 얼마나 해먹었는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에서 일단 무리한 주장을 했다고 보고 자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으로 화천대유가 성남도공의 지시를 받아서 전체 자금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와야 돼요. 또 하나는 화천대유가 벌어들인 그 수억의 자금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흘러갔거나 혹은 이재명 지사 선거 자금으로 간접적으로 쓰였거나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480억 정도가 인출이 돼서 자금의 수상한 흐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해갖고 혹은 이걸 갖고 대선 자금을 일부러 썼다거나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돈이 480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얼마나 잘 된답니까? CCTV로 예를 들어 한 2, 3억만 움직여도 뭉치가 움직이거든요. 그거 다 잡아내요. 그리고 공공 CCTV는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재명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몸통을 하는데 중간에 지뢰들이 터지잖아요. 곽상도 지뢰 터져. 그건 좀 이따가 권순일 또 지뢰 얘기를 터져. 하기로 하고. 이따가 하는 건 진행자가 이게 얘기하는 이제 거예요. 다 좀 얘기를 얘기 끝내야 안 되니까, 끝냈어요. 이거를. 좀 들어보세요. 좀.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피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고 있는 헛발도 대단한 아니, 그러니까. 헛발이어서 무릎 빠져갖고 다리 날아갈 정도의 지경이 됐어요. 네.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했고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자신감을 굉장히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한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회사에서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을 받은 부분. 이제 국민에게는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돈의 성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하게 뇌물성이 있다고 봐요. 아들은 뭘 보고 줍니까? 보도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첫 보도는 뭐냐면 아버지 소개였었다 그래요. 예.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과 신분이 있어서 예.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예. 곽상도 의원이 아들한테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곽상도 의원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아빠 소개인 거죠. 그렇게 네네, 되면. 네네. 이게 회사에서 화천대유에서 절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곽상도라고 하는 검사
또 의원 때문에 아들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만약 그런 관계로 해갖고 돈이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제3자 뇌물법에 의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50억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 한 명을 제가 국회의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용으로 이렇게 주변에 두기 위한 금액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그때 곽상도 의원이 잘 나갔을 때요. 막 그 민정수석도 잘 못해갖고 금방 나왔어요. 예. 잘해서 나왔는지 뭐 잘못해서 나왔는지 나오자마자 바로 그 직후거든요. 네. 검찰 출신이고 부장검사고 2021년에 곽상도 의원의 위상이나 이런 거로 보게 되면 저는 김만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엔 코끼리 비슷했으니까 그 정도 돈은. 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만배 씨하고는 성대 선후배 관계죠. 네, 선후배 관계고 뭐 특별한 어떤 친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떤 정치 영향력이 커질 때 5억의 퇴직금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올해 초에 갑자기 50억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취직한 것도 아빠 찬스고 이것도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들이 333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을 하면 2~3천만 원이 맞습니다. 예. 법정 퇴직금이거든요. 저도 경영진 입장에서 그런 결정 해봤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1억을 넘게 직원들한테 퇴직금 결정을 했다. 이것은 감사 사안이에요. 그리고 뇌물성이에요. 이거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쥐약도 이런 쥐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던 뭐 법조계에 난다긴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존경받는다 그러면서 겉으로 점점 빼고 있었던 분들 아니에요? 예. 다 이렇게 그 로비의 대상으로 주는 돈 덥석덥석 받고 주는 차 덥석덥석 받고 예. 박영수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한테 또 뭐 포르쉐까지 받았다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왜 그 무슨 사건 때마다 튀어나옵니까? 뭐 두더지예요? 여기 보면 진짜 이게 법조 뭐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무슨 법조 한량들도 아니고 법조 건달들도 아니고 법조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 이 지금 박영수 특검이 정말 대표적으로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그 국민의 당에서 추천한 분이에요 특검으로. 제가 추천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 당에 대해서 모릅니다. 공동의 책임을 져야죠. 아니, 무슨 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가짜 수산업자 때도 무슨 포르쉐? 예. 그 포르쉐 말이 타고, 됩니까? 그게? 아니, 예? 말은 좀 짠하긴 하더라고. 우리 부인의 평생 꿈이 포르쉐 타보는 거였어. 아니 근데 그거 보셨어요? 자,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뭐 저랑 동명이인 이경재 변호사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 법조 게이트라는 얘기는 여야 다 동시에 나오는 것 같고. 김수남 청장 얘기도 나왔고요. 예. 네. 이게 사업자 선정이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에 불법 요소가 있었느냐의 문제가 한번 짚어볼 만하고요. 이게 위법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그 화려한 법률 고문단이 이권 사업에 이름을 올리고 이 거액을 받는 관행 여기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송전탑을 이전하는데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 뭐 한전에 근무하는 분도 아닌데 네. 송전탑 올리는데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무슨 근데 말인지 송전탑-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 개발지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걸 무슨 이제 말인지 자문을 구했다는 알겠는데 얘기인데. 법적 자문을 그게 구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산자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나마나 그거는? 보나마나 이게 그 전화 변론이나 전화 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인맥을 활용한 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대가를 받고 등록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죠. 박영수 특검도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고문료를 막대한 고문료를 받았습니까? 무슨 일로 차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해명을 해야 돼요. 가끔가다 한 번씩 딸도 해줬다. 취직시켰잖아요. 네. 딸도 취직시켜줬고 딸도 뭐 미분양된 것을 그 분양받아온 게 그때 당시 분양 당시 7억이 지금 14억이 됐다는 거고. 진짜 미분양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것을 직원들에게 줬다는 아니 건데. 그게 예, 분양이 취소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심스러운 게 예. 그게 분양이 실제로 이런 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분양 이제 공고를 차명으로 냈다가. 차명으로 누가 이제 분양을 수분양 받은 것처럼 하고 예. 그것을 받고 바로 그냥 취소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는 그 취소된 거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런 많다. 방법도 있겠네요. 예. 그 토건 세력들이 그분들이 앉아갖고 변호사들하고 맨날 법 빠져나가는 것만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려면 방법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과정에서 단순히 법률 자문한 것만 한 게 아니라 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유철, 박용수, 권순일, 김순환 이분들 다 소환해야 되거든요. 검찰에서. 소환할 줄 모르겠어요. 또 그 자기들 그 선배 원로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79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피해. 그걸 보고 이제 경찰에서 검찰까지 지금 그 전방위 수사로 갔으니까 그거 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권순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결정적인 무죄 의견을 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본인이 그런 아주 민감한 사건에 이제 대법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이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큰 부동산 개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요, 설사 아무 관계가 없다 해도 이런데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돈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개념이 없는 분이세요. 그때는 기사본 그대로 네. 나옵니다. 권순일 대법관 등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도 무죄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지금 뒤늦게 그러고 나서 권순일 대법관이 그렇게 무죄 취지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난 이후에 바로 몇 개월 있다 퇴임을 했죠. 퇴임해서 그 화천대유로 갈 걸 예상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내가 이재명을 무죄를 줘야겠다. 그러고 주고 난 다음에 화천대유에 거액을 받고 갔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화천대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2년 전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또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측의 이제 뭐 해명에 의하면 예. 더 몰랐다는 싸게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고. 네. 김만배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을 좀 알려주고 있고요. 법조계 김만배 예. 씨가 아마 법조계에서 엄청나게 발이 넓었다고 네. 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마 뭐 아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런 김의겸 얘기 위원에 들었습니다. 의하면 박영수 특검이 자기 밑에 팀장을 이제 정할 때도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총장을 추천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친한 관계고 추천까지 할 정도면 이런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자기만 나만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을 뭘 믿습니까? 가는 곳곳 국힘 관계자들 얘기 나오죠. 다 국힘과 관련 있고 직간접적으로 영향 있는 보수 진영의 성향의 법조인들 다 튀어나오죠.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는 곳곳 경기도 관계자들 나오고 다 똑같아요. 제가 보면 국힘이든 민주당도 이제는 완전히 기득권화돼 가지고 똑같아요. 자,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회를 이제 집어삼킨 이슈도 대장동 의혹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타겟을 윤석열 후보에게 잡았습니다. 뭐 이 두 분의 어떤 신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의혹이죠. 홍준표 후보도. 예. 홍준표 후보가 그냥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뭔가 윤석열에게 비리가 있었나? 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로 봐갖고는 전략은 주요했죠. 바로 그 이후에 기사가 터졌으니까. 아니 그 토론회를 보다 보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고 계세요? 홍준표 후보가 유독 이제 윤 전 총장에게 이 대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무슨 뭐 학생 면접 보듯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윤 전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고 되게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검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검찰 문화. 예.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강력부 출신 아니에요. 검찰 인맥에선 선후배 라인 중에서 누가 어느 시기에 방구 좀 꼈다, 좀 한 검사했다
이런 게 전설처럼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 앞에서는 호랑이 앞에서 이렇게 딱 그 개가 그 호랑이 이빨만 봐도 기운이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기가 죽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이제는 좀 자세했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극복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운동 선수들도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약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휘두르는 주먹에 럭키 펀치 맞아서 다운되잖아요. 그 선수만 만나고 사석에서 그 선수가 오른손만 움찔해도 멈추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복싱을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화가 뇌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방어 자세였고 홍준표 후보는 이미 세뇌시키고 프레임을 딱 잡아버렸거든요. 너무 프레임에 나는 짜여져 있어. 공격하고 넌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 잘 못할 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방어를 잘해야 되겠다. 아주 능수능란한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정말 정치를 할 사람이면 이 프레임 전쟁에서 깨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하고 나오는데 계속 홍준표 후보가 한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과 피면접관의 자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중들은요, 그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느낌을 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이제 타격이 좀 있었던 거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청약 통장이었던 것 같고요. 한두 개예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실수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네. 청약 통장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문제고 그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이 민생과 직결된 예. 거라 어떻게 그걸 모르지. 자, 끝으로 이제 민주당 경선은 반환점을 좀 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 경선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이재명 후보한테 긍정적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전북 투표 결과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정면 돌파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일단 이재명 지사에게는 좀 긍정적인 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10월 3일 날 오히려 지난 1차 결과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그 경선은 끝났다. 그러면 될 후보 밀어주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지금 저변에서 이렇게 좀 싹트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오히려 이제 약간 이낙연 후보가 탄력을 받는 듯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일정한 수준을 안 넘어서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치 혐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관전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이재명 후보가 선정된 직후의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낙연 지지층이 안 움직일 테니까. 네. 그래서 직후에 하는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한 2주나 3주가 경과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가 진짜거든요. 이낙연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지 아니면은 일부는 윤석열 쪽으로 빠져나갈지 이런 거 결과를 보는 거는 그 2, 3주가 지난 다음에 봐야지 의미가 있을 네.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 지지하다가 왔던 사람이 이낙연 후보가 안 되게 되면 다시 윤석열에게 일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좀 많은 걸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한 주간 쌓인 정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